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SEC가 스테이킹 ETF에 제동을 건 이유와 또 빠르면 7월 말쯤 예상되는 일명 스텔스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 지난 주말에 또 한 번 트럼프가 시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5월 31일자로 중국이 중대한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이젠 더 이상 미스터 나이스 가이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언제 착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쁜 남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코인이나 주식이 잠시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스캇 베센트가 또 수습을 하면서 조금 뭐 수습을 하는 뭐 분위기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중국 니네들 히토류 내놔라. 준다고 하면서 왜 안 주느냐? 마음에 안 드네 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먼저 수출 통제를 해제해야 되지 않냐.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좀 수입할 수 있게 해놔라. 이 입장차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이 지나기 전에 트럼프가 또 한 번 기습 공격을 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철강의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을 해버립니다. 기간도요, 바로 6월 4일부터 적용입니다. 불과 이틀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U다, 뭐,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긴급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부터요, 타코라고 하면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치킨 게임을 할 때마다 트럼프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네, 이렇게 놀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트럼프가 발끈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게다가 이 연방 법원에서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물론 항소 법원에서 이제 좀 시간을 걸긴 했는데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서 품목 관세로 공격 방법을 지금 종목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목, 그러니까 철강이나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한 품목이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사법 리스크도 적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6월 달에는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은 아무튼 트럼프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때 협상 카드로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50%인 거 깎아줄 테니까 니네 뭐 내놔봐. 요걸로 반드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호관세는 중요하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요. 일단 중국 외의 국가들은 4월 9일부터 90일 관세가 유예가 돼서 7월 8일, 9일쯤에 이제 종료가 되고요. 중국은 좀 더 싸우다가 관세 유예를 해서 5월에 시작, 8월 12일에 종료가 된다라고 우리 뭐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기회를 찾으면 협상 가능성이나 기대감이나 기회가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 뒤에는 정말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유예가 되면 더 난리가 나는 거고. 아무튼 이때가 좀 더 이 뒤에보다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건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관세 변덕이 이제 몇 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후로 빠른 수익 실현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단타를 치고 더 짧게 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데이 트레이딩이 본격적인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업계 표준이랍니다.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절대 잠을 자면 안 된다. 잠자기 전에 끝내고 잔다. 이게 이제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랠리가 오기 전까지 이 트레이더들이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AI에게 물어본 거죠.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단타랑 사이클 투자 4년 투자 있죠. 그리고 장기 투자 5년 이상으로 갈 때 뭐가 확률이 제일 높냐? 너의 생각을 얘기해 줘라 했는데요. 의외의 답이 나왔거든요. 제가 챗 GPT의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10배니까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들 때 뭐가 제일 높아? 결과적으로 현물 단타는 1에서 3%,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근데 선물을 포함한 단타는 그마저도 이제 높은 겁니다. 1% 미만. 단기간에 10배도 가능하지만 거의 뭐 청산을 당한다.
이 트레이더들은요, 지금 1% 미만의 확률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의외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이클 투자. 제일 높더라고요. 15에서 30%. 오히려 장기 투자의 10에서 20%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장 유력한 전략이고, 전략은 더 오래 할 수 있고, 파산 확률은 굉장히 낮고, 왜 이런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투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를 했으면 여기가 더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에는 알트코인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퇴출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 보니까 비트 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사이클 투자가 가장 유력하다. 한번 단타를 워낙 많이 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싱숭생숭한 뉴스, 안 그래도 좀 주말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SEC가 스테이킹 ETF에 제동을 걸 것이다 라는 다소 불쾌한 뉴스가 나왔었죠. 6월 2일자 아침에 블룸버그가 SEC가 스테이킹 허용된 이더리움 솔라나 ETF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니, 친 크립토라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산운용사가 렉스쉐어즈랑 오스프리 펀드라고 해서 아주 대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펀드들이 지금 스테이킹 허용 이더와 솔라나를 신청을 했는데 SEC가 법적 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어디에서 장난을 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SEC는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요거는 거짓말이 아니겠죠. 해당 펀드는 ETF로서 합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다. 굉장히 겁을 많이 줬는데요.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해당 펀드는이 핵심 단어입니다. 주어가 뭐다? 요 둘입니다. 렉스쉐어스랑 오스프리 펀드가 합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니네들 수상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다른 기사들 보면 약간 애매하게 교묘하게 써놨습니다. 자,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친크립토 규제 완화하고 하는 것 같은데 SEC 당국은 스테이킹 보상 허용처럼 수익 발생 구조가 포함된 상품에는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다. 마치 전반적인 스테이킹 상품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펀드를 교묘하게 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심 단어는 해당 펀드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렉스시어스가 오스프리가 ETF로서 합법적 지위가 있네 없네 불확실하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친크립토인 SEC가 기분 나빠할 정도로 굉장한 편법을 썼고요. 경고를 했다는 건데요. 물론 오전 방송에서 한번 다룬 바 있지만 짧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쓰는 전략, 이 두 회사가 쓰는 전략은 ETF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카이만 제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테이킹은요. 카이만 제도 조세 회피 지역에서 열심히 스테이킹을 굴립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아직도 미국에서 합법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 기다릴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카이만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스테이킹 보상 수령 구조를 설계했다. 수입만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건 거죠. 스테이킹은 다른 데서 하고 왜냐하면 규제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ETF 본체는 스테이킹을 직접 하지 않는 척 우리는 안전한 척. 왜요? 미국에서는 아직 합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ETF 규제의 틈새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 중소기업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지름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ETF를 가장한 파생 상품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점 효과 때문인데요. 그 예로 예전에 제가 금 ETF를 든 바 있는데요. 딱 20년 전쯤에 금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ETF 승인을 받은 데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였고요. 현재 3위 자산 운용사죠. 그리고 불과 2달 뒤에 블랙락이 금 ETF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규모로나 뭘로나 블랙락이 압도적인 굉장한 덩치와 여러 가지 인맥을 자랑하지만 하나 재밌는 건요. 현재까지도 2위인 블랙락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용 자산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불과 2달 정도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빨리 승인을 했는데 그새 시장을 다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년 지난
것까지도 지금 블랙락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블랙락이 못 따라잡으면 다른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선점 효과를 지금 잡아버리려고 이 친구들이 무리하게 편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려운 말로는 6C-11 규정에 충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중에 19B-4의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우니까요.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SEC는요. 분명히 양식 레스토랑을 만들어라. 양식 아시죠? 뭐 파스타도 있고 피자도 있고 돈가스도 뭐 갓 잡은 뭐 해산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뭐 내장을 제거하고 뭐 꼬리를 자르고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SEC 입장인데요. 렉스셰어스의 입장은 물론 뭐 양식 레스토랑 할 텐데요. 패스트푸드도 좀 팔고 좀 냉동된 재료로도 가져오고 왜냐하면 저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다목적 레스토랑처럼. 물론 이게 이제 진짜 레스토랑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업이잖아요. 특히 규제 기관에서 너도 나도 냉동 택배 받아서 하면 누가 굳이 오징어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할까요? 다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너네만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야. 니네 좀 경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건 알겠는데 절차는 지켜라.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라도 친 크립토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를 보시더라도 항상 기억을 하실 게 블랙락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이미 5월 10일에도 SEC TF와 미팅을 또 가졌었죠. 또 가져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테이킹 어떻게 하는지 규정을 요구해. 명확한 거 얘기해줘. 토크나 RWA 시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ETF 승인의 구체적인 기준, ETF 옵션의 기준, 이거는 왜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은 비트랑 이더만 있는데요. 다른 알트코인의 옵션도 지금은 명확하게 규제가 나오면 결국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옵션까지 다 나온 판국에서 이런 것들을 블랙락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3월 달에도요. 콕 집었습니다. 뭐 POS, 솔라나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해라. 꼭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퍼드가 나와도 그냥 담담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로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고 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불안해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제가 또 하나의 이유를 물론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자로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은행 자본 규제를 풀어서 스텔스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정식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뭐 가짜 양적 완화 같은데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느냐? 약간은 편법에 가깝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페드에서 하는 양적 완화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신에 편법치고는 효과가 엄청나네요. 조용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2,780조 원이나 되는 유동성이 이제 국채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양적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SLR 규제 완화, 은행에 대한 뭐 지급 준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기에 대한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충적인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보완해주는 이제 규제 완화다. 근데 이게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어디랑요? 일단 페드에서 제롬 파월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OCC에서도 지지를 하고 있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도 지지를 하고 있고 재무부는 당연히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핵심적인 기구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이게 언제 발표가 될지 세부 사항만 조율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SLR이 뭐냐? 잠깐 알아보면요. 분 모는 총 자산, 분자는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대신에 은행은 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요. 대형 은행들은 3% 이상 너네 이거 높아야 돼. 왜냐면 언제든지 뱅크런이 나오고 위험할지 모르니까 많이들 자본금 들고 있어. 그리고 초대형 은행들은 5% 이상 들고 있어.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은행들은 막 돈을 돌리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 SLR 규제가 완화가 되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분모 있죠. 총 자산에서 국채 사는 거 빼줄게. 또는 연준의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는 거 빼줄게. 사실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결국은 국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사는 게 양적 완화랑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국채를 사든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지급준비금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이 페드의 이제 이 이사들, 뭐 멤버들이 사실 다 대형 은행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국채 사는 거 아무튼 양적 완화의 효과가 있으니까 자, 분모에서 사는 만큼 빼준다. 분모가 작아지면 SLR 비중이 올라가면서 야, 이들은 얼마든지 거의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라. 는 효과가 거둘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데다가 뭐 국채로 뭐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굴리든 뭐 국채 튀김으로 사든 아무튼 국채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죠. 언제 그럼 발표가 되느냐? 예전 소개해 드렸지만 여름쯤 될 거라고 스캇 베센트 본인이 5월 27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의 은행 규제 기관, 아까 배웠죠? 페드, OCC, FDIC가 지금 빠르게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여름 안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AI가 콕 집어주더라고요. 이러한 발언은 7월 29일, 30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요. 일단 페드에서 제롬 파월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규제 완화를 지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게다가 7월 말에는 금리 인하까지는 아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전 페드워치상 9월쯤은 이제 금리 인하 될 것이다라고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때 못할 수 있겠지만 양적 긴축은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 것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AI가 얘기를 해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단 지금 이 모든 규제 완화는요. 사실 관세 협상이 언제 종료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관세 협상 완료 후에 어떤 것이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관세 전쟁 후의 유동성 파티는 사실 이미 준비는 끝나 있다.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나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파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관세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내리고 눈치 보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지니어스 법의 최종 통과, 아까 말씀드린 SLR 규제 완화, 그리고 각종 ETF의 승인, 그리고 패드의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진짜 스텔스가 아니라요. 진짜 양적 완화까지 줄줄이 대기되고 있다. 결국은요. 지겨운 관세전쟁 기간 동안에도 계속 모아가셨던 소수만이 아마도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